여러분 월급 올해 얼마나 올랐나요? 1%? 2%? 아니면 동결이었나요? 그런데 마트 가면 어떻습니까? 사과 한 알에 10,000원, 외식비는 작년보다 2배, 전기세 고지서 받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실질 소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망가져서 응급처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중환자실 환자한테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1%대 저성장의 지옥이죠. 일본이 1990년 이후 30년 넘게 허우적거린 그 늪에 우리도 이제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해마다 5%에서 10%씩 폭등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절대 부자 될 수 없는 사회.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양극화 지옥이 2026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왜 금리 인하가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지, 1%대 저성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살벌한 시대를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짊어진 빚부터 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2.1%로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 빚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2분기 가계대출 1,780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092조 원으로 61.4%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2020년 말만 해도 55.8%였는데 불과 3년에서 4년 사이에 5.6%포인트나 급증한 거예요. 사람들이 집 사려고 미친 듯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120kg 역기를 간신히 들고 있는 사람한테 5kg만 덜어준다고 갑자기 가벼워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에서 3.0%로 낮췄는데 이게 2025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고작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전부예요. 원금 부담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살짝 줄었을 뿐이거든요. 이걸 보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부는 DSR 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 자체를 못 받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2000년대만 해도 금리 내리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돈줄 자체가 막혀 있는데 이자 몇 푼 깎아준다고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하죠. 과거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건 환상일 뿐입니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까지 덮쳤어요.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경기가 나쁠 때는 수요가 줄어서 물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장 볼 때마다 경악하지 않으세요? 사과 한 알에 10,000원, 삼겹살 한 근에 20,000원, 외식 한 번에 50,000원에서 100,000원씩 깨지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고 국제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은 들썩이고 한 번 오른 인건비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크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에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다시 폭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만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호령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됐어요. 전기차 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장악했고 반도체마저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자부했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국내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일할 사람은 급감하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폭증하고 있어요. 생산 연령 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20%를 넘어섰고 2050년에는 40%까지 치솟을 전망이에요.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만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마치 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조금 줄여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지는 못해요. 결국 금리 인하는 우리를 구원할 동아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너무 망가져서 인위적인 호흡기라도 달아야겠다는 절박한 신호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리만 내리면 집값 다시 오르고 경기 살아나겠지 하고 말이죠. 이런 헛된 기대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 뒤에 기다리고 있는 진짜 현실, 1%대 저성장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고 2026년은 1.9%로 예측했습니다. KDI는 2026년을 1.8%로 봤고요. IMF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2025년 2.0%, 2026년 2.0%로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떤 기관도 3%대의 성장을 기대하지 않아요. 1%에서 2% 사이의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겁니다. 1% 성장이라는 숫자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천천히 성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퇴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경쟁만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건드리는 거예요. 정규직 채용은 급감하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납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 같은 단어들이 일상화되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려면 AI와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그럼 단순 노동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1%는데 성장 시대에는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월급 몇 년째 그대로 아닌가요? 올라봤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죠? 이게 바로 저성장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상위층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거거든요. 자산 시장도 무너집니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라는 기둥에 기대어 끝없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성장도 멈추고 인구도 줄어드는 사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 강남 핵심 지역 정도는 버틸지 몰라도 지방 중소도시와 수도권 외곽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예요.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점에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대출 이자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집값 폭락까지 겹치는 이중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일본 사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1990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의 집가는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하락했어요. 2005년 기준으로 1991년 정점 대비 평균 집가가 45.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업지는 30.3%, 주택지는 6.6%까지 폭락했고요. 집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공간, 아니 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 전체를 뒤덮는 무기력과 절망감이에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패배주의가 전 국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는 얼어붙고 모두가 지갑을 꽁꽁 닫고 버티기에만 급급하게 돼요. 사회 전체의 활력이 사라지고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면서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21%의 저성장 시대는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추락했지만 반등도 빨랐어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밀실에 갇힌 것 같아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혀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성장률은 0%대를 맴돌았고 1998년에는 마이너스 1.1%, 1999년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1992년의 1엔이 30년 후인 2021년에 1.06엔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물가마저 얼어붙었어요. 이런 저성장의 칼날이 가장 먼저 꽂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파이어족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30대에서 40대에 족이 은퇴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파이어족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파이어 전략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극도로 절약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걸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불린 다음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였죠. 이게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야 하고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저성장 시대에는 자산 가격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위험이 더 크죠.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고요. 시나리오 하나 그려볼게요. 35세에 10억을 모아서 은퇴했다고 칩시다. 연 5% 수익을 가정하고 월 4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매년 5%씩 오른다면요? 10년 뒤 4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2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생활비는 모자라고 결국 원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예상 못한 변수예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금융위기로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어족에게는 재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직장을 떠났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 고금리와 자산시장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 파이어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신기루였던 거예요. 이건 그들 잘못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무엇일까요? 답은 현금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자산을 얼마나 쌓아놓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매달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핵심이 되었어요. 사막을 횡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오아시스를 찾아다녔습니다. 한번 발견하면 대박이었죠? 하지만 이제 오아시스는 다 말랐어요. 대신 우리는 직접 우물을 파야 합니다. 물줄기가 약해도 상관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현금 흐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선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 수입도 물가에 맞춰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산 가격이 널뛰기 해도 동요하지 않고 장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저성장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버티기입니다.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버티느냐의 싸움이고 그 버팀목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현금 흐름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월급은 잘 안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진화시켜야 해요. 지금 하는 일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시장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분야가 있어요. AI,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영역입니다. 이 분야들은 저성장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거고 인력 수요도 폭발할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퇴근하고 2시간, 주말에 5시간이라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엔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건 자살 행위예요. 언제 회사가 망할지,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월급 외에 제2, 제3의 수입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부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전문 번역을 하거나 주말에 컨설팅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몇십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작은 개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 여러 개의 작은 현금 흐름이 합쳐지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핵심은 내 노동력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겁니다. 물가가 5% 오르면 내 소득은 10% 올리겠다는 각오로 뛰어들어야 해요. 다음으로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공격적 투자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방어적 투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투자 자체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방향이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배당주에 주목하세요. 주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 유틸리티 기업, 통신기업 같은 곳들은 경기가 나빠도 수익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니까요. 이런 기업들 주식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분기마다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배당금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나오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싼 값에 사서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단타로 시세 차익 노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 과실을 나눠받는 동업자가 되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달러도 중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의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달러로 환전해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해지가 됩니다. 달러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거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핵심을 다시 강조하면 투자 목표를 대박에서 생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폭풍이 와도 끄떡없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성장 시대에는 한 푼 한 푼이 아깝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빚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점검하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들이 대환대출 경쟁을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부채는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해요. 이자는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여러분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소비 패턴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과시소비, 습관소비를 뿌리 뽑아야 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하세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해먹고 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고 안 보는 구독 서비스는 다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철학을 바꾸는 문제예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충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단단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기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을 방어적으로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해서 자산을 보호하는 거죠. 이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다가오는 대재앙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은 1%대 저성장 고착화라는 잔인한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이어족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생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위기와 마주하고 있어요.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답이 아니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태될 냉혹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위기 속에도 반드시 기회는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도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길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단지 그 기회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릴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생존 전략들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욕망을 통제해야 해요. 하지만 이 길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이 혼돈의 시대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생존 방식을 체득해야 해요. 더 이상 국가나 회사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태풍을 외면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건가요? 아니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치열하게 생존을 준비할 건가요?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도 이 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날카로운 통찰과 현실적인 전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존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